제가 요청받은 제목은 의대 정원 들려도 필수 의료 지원이 저조할 명백한 이유. 이 제목은 메디게이트에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명백한 이유가 될지는 한번 강의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또 제가 정원을 늘리는 게 옳다, 그러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염려되는 바가 뭐고 또 늘렸을 때 어떤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는가 그런 일들을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발표 내용은 저 자신 어떤 이해 갈등 관계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속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또는 전에 근무했던 그런 기관들의 대변하는 공적 자료는 아니고 저의 그 연구자의 개인 소견임을 밝힙니다. 먼저 얘기의 그 속성을 전문직의 특성을 한번 다시 짚어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어떻게 얘기해보는 제목의 근간은 전문직 교육 또는 의사 양성에 관한 얘기인데 우선 전문직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만약에 전문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싶으면 근대 현대 국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사회가 돌아가는 중요한 그 프레임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마 의사들이 아마 제일 길 건데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 보통 영국 같은 데서 외과 의사 그러면은 의과 대학 졸업 후가 아니라 면허 취득 후 10년을 잡습니다. 사람 하나 양성하는데.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배타적인 면허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면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고 또 대신 부탁하는 것이 사회적 공익 추구를 해달라. 그리고 사안이 복잡한 걸 다루기 때문에 자체적인 윤리 강령을 갖고 있고 스스로 규제하는 메커니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이들이 사회에서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사회의 중심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입니다. 중심가치 그러면 근면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정직하고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일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나 뭐 이런 거 한번 잘못하면 유난히 야단을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영어 슬라이드가 나오긴 했는데요. practice란 말 어떤 책에 보면 철학자가 이거를 연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의사들이 의료를 한다 영어로 하면 practicing medicine 그러면 이걸 번역을 하면 의료를 연습한다 그렇게 쓰진 않은데 굉장히 번역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스코틀랜드의 철학자가 이 practice란 단어를 쓰는 직군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의사와 율사들 즉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그 안에는 내적 가치, 내적 재화 이 복수로 쓸 때 이것도 번역이 힘듭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책마다 틀린데 내적 재화, 외적 재화 또는 내적 가치, 뭐 외적 가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적 가치는 수월성의 추구입니다. 또는 탁월성의 추구. 그걸 의료로 갖다 전환하면 환자에 대해서 베스트 케어를 해주는 것, 최선의 최고의 진료를 해주는 것. 그거를 열심히 하면은 어떤 힘과 지위, 그 다음에 뭐 금전적인 혜택이라든가 사회적 위치, 또 시험에 붙는다든가 또는 좋은 인상을 갖거나 직종의 번역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우리 과거에 내려오는 개념의 의술은 인술, 그래서 너무 내적 가치만 강조하게 되면 현대에서는 그게 먹히질 않는 거고요. 거기에 적절한 보상, 거기에 대한 것들이 같이 따라가서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먼저 우선적으로 돈을 바라거나 무슨 권력을 바라거나 이런 거를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고 우선 자기 하는 일에 최고의 탁월성을 유지해라. 그래서 의료에는 고유의 그 전문직이 지켜야 될 전문직 정신 우리말로 또 번역이 안 돼서 프로페셔널리즘 거를 그냥 전문직업성으로 일단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속성은 이건 안 가르쳐줘도 아는 겁니다. 우리 웬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역량도 있고 정직해야 되고 뭐 좋다는 말은 남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이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안 가르쳐도 아는 인간의 속성인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서양의 길드 역사 때부터 발달해온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집단이 모여서 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이 있는데 그것이 스스로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임상적 자율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만 내려주는 자주성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고요. 서비스 에틱 또는 직무윤리가 존재하고 그것이 위배됐을 때는 스스로 고쳐가는 기전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임상자주권, 직무윤리, 자율규제 우리 흔히 의권 그러는데 우리말 표현의 의권은 사실은
의미 전달이 좀 불분명합니다. 어떤 의사의 신분보호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환자를 위한 권리인지 의료 고유가 갖는 가치. 근데 이걸 한 세 개로 분류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 대로 집단이 갖춰야 될 어떤 기관의 어떤 그 전문 직업성 또는 단체적 전문 직업성의 설명이 좀 됩니다. 특히 셀프 레귤레이션 이런 데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정원 조절할 때 밖에서 흔히 특히 정치인들이라든가 우리가 두드려 맞는 게 무슨 밥그릇 타령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본질은 엑셀런스 추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 또는 전문직의 본질은 탁월성과 수월성 그것을 훼손하는 일은 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거나 이유로 토를 다는 건데 의료에서 의사 양성에 있어서 수월성 추구해서 따라오는 것이 정원 조절이라든가 우리가 프로그램 평가 이렇게 쓰는데 의과대학의 평가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질 나쁜 의과대학이 좋도록 계도하고 자꾸 지도하고 정 안 될 때는 대학을 폐쇄시킬 수도 있고 이미 우리 역사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요. 몇 년 전에 의과대학 하나가 폐쇄당했습니다. 또 무슨 시험을 그렇게 많이 보는지 제가 면허 시험, 또 기관 평가. 저는 외국의 그 면허를 미국도 취득해보고 캐나다도 취득해봤지만 면허 시험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전문 시험도 1차, 2차, 3차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냥 또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시험을 10년마다 다시 보는 그렇다 그래서 막 우수수 떨어뜨리는 그런 시험은 아니고 보수 교육만 열심히 하면 되는 또 세부 전문의 또 보수 교육 이런 것들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게 수월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정원 조정 이럴 때 이것에 대한 누가 끼치는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 교육의 중요성이 의과대 학생들 잘 교육시켜서 면허 따게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체 체계에 있어서 휴먼 리소스, 즉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요. 또 의과대학에서 또는 전문의 교육에서 병원서 의사를 만들어냈으면 반드시 사회적 책무성, 이 책임은 어떤 태스크, 어떤 직무에 가는 게 책임이고요. 책무 그러면은 아웃컴, 거기에 의한 성과가 뭐냐니까 의사를 만들어냈는데 아무데도 시골에 갈 사람들도 없고 환자도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을 만들어내며 이러면은 그 의과대학이 책무성을 다 못한 거죠. 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책무성, 사회 이득을 위해서 나라 이득을 위해서 일해야지 정권에 충성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무성이라는 단어는 자꾸 새겨 한번 들어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직업성을 수호하고 제대로 된 교육받은 사람 같으면 환자의 권위가 우리한테 우선되는 걸 이해할 수도 있었고요. 또 열심히 교육해서 직종 간의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고 또 정책적 우월성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사실 의과대학에 관한 사안이라든가 정원 늘리고 이런 걸 보면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 보면 그 전문직 사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몇 명이 더 필요하고 의과대학을 더 만들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보면 의과대학 협회라든가 뭐 이런 그런 전문적 기관에서 그런 예측들을 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우월성이 그럼 정부에 있느냐 전문성이 그럼 그렇지는 또 않아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전문직에 이걸 맡기고 일종의 자율규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 같고요. 또 의학교육이 중요한 거는 열심히 공부시키고 정직한 사람 만들어서 사회적 신뢰 획득할 수 있고 또 직종의 번성도 운영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금 발전이 미비하다 싶으면 그런 단어를 한번 꼬집어 버리면 의료 인적 자원 규제, 여기서 레귤레이션 그런 뭐 통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걸 조절하는 메커니즘, 얼마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소비를 막아야 되고 어떻게 배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미국 의사회의 그럼 대표적인 이익단체입니다. 그냥 순수 의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우리하고 달라서 이게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미국 의사회 1년 예산은 우리 돈으로 5,800원이고요. 작년 21년도 보고서 나온 거 보면 그때 소득이 무려 1,000억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고 여별을 아꼈기 때문에 좀 남았는데 회원들의 회비만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회비는 10% 미만이고 여러 가지 학술지 이런 것들을 펴내면서 여러 가지 그 저작권을 갖고 있고 우리 그 상대 가치 우리는 그냥 정부에서 과제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정부에 갖다 바쳤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도 그렇고 그걸 과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쓰고 단체가 번성하도록 도와줘서
이 상대가치 코드 사업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요. 우리 연기금 투자하듯이 여기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모인도 가지고 기관 투자해서 또 거기서 수익들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뭐를 하나 보면 제일 먼저가 이익단체임에도 우리는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에 최우선을 둔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또는 제2 당뇨병 예방 건강성과 개선 사업 제일 큰 돈 쓰고요. 그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의학교육 변화 가속화. 시대가 변하면서 의학교육이 계속 변화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매년 $10,000,000 넘는 돈들을 의과대학 컨소시엄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되는 과제당 100만 불씩 줘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무슨 과정 개발 그래서 계속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미국 의사협회가 어떤 그 직업 만족도라든가 또는 지속 가능한 의료를 할 수 있도록 거기 하는 사업에 $10,000,000 이상을 쓰고 역시 그 다음에는 또 의사들이 우리 용어로는 보수교육입니다. 우리는 평생 전문 직업성 이게 번역이 안 되는데 우리한테 쉽게 얘기하면 보수교육 굉장히 구세대적인 언어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투자액이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 인력 증원이 뭐 급하게 갑자기 또 부상하는 이유가 몇몇 사건들도 있었고 이제 필수 의료 붕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필수 의료 붕괴가 될 거리라는 예측들은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점들에 대한 의료계 자체의 지적도 사실은 많았고요. 또 중소병원, 이제 대형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인력 구인난이 있고 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물지만 희귀 사례 그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대형 병원에서 발생한 그 희귀 사례에서 안 됐을 때 세부 전문의가 없어서 의사가 모자란 거고요. 또 소아 입원 거절 더 이상 당직을 사람도 없고 밤에 돌볼 사람이 없으니 대학병원에서 소아 입원을 못 하겠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등장한 이유가 OECD 의사 급여 증가율이 1위다. 굉장히 참 드문 어떤 의사 지원하고 그럴 때 다루는 이유치고는 마치 이거 보면 의사 급여가 세계 1위처럼 포장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 같은데요 보면 그 나라의 어떤 한 나라의 의사들 시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급 얼마에 그거를 지급할 수 있는가를 그 시급 계산한 자료들이 많은데 그거 보면은 아직은 멀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선결 사항들이 따라가 있는데 필수 의료 붕괴되는 이유를 잘 보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러니까 외국 영어 번역어에서 필수 의료 그러면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으니까 의료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다 중요하지 다들. 그다음 사람 생명을 다루는 특히 그중의과 그리고 보편적인 과들 뭐 내외 산소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것이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료를 갖다 형사범죄화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도가 좀 지나쳐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뭘 특별하게 잘못했길래 영국 의사의 형사처벌 받는 거에 약 600배 정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가혹한 징벌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미 쪽에서는 의료의 결과는 형사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 자체 적용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건 배상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형사처벌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의료가 개선되거나 좋아지는 법도 없고 그 의료 윤리라든가 법을 전공한 사람들 둘이 비슷하게 나가다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법치주의로 할 때 의사들이 자기 먼저 살고 보겠다 그래서 방어 의료로 바뀐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는데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는 건 내가 열심히 힘든 일을 하고 생명이 위험한 걸 건드렸다가 전과자 되는 것보단 안 하는 게 낫겠다. 권투 선수도 한 번도 패하지 않으려면 안 싸우면 되거든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현장을 떠나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가 문제. 너무 이게 인터뷰를 갖다 길게 해야 되거나 이런 과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자꾸 무시되거나 또 배상 제도가 탄탄하게 갖춰지지 않아서 그것을 의사 보고 10억이 넘는 돈을 뭐 판결을 내린다거나 그러면 젊은 세대 의사들이 이거를 개원하는데도 몇 억이 들어가는데 무슨 돈으로 이거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좀 징벌적인 요소가 지나치고 영국의 그 공공으로 잘 돼 있는 나라 보면 영국 NHS에서 1년에 4조 정도 예산을 마련해서 어떤 배상 제도를 갖다가 마련해서 의사들이 그냥 자기 소신껏 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병원의 의사 인력 구인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우리나라가 병상이 세계적으로 많고 세계 2위입니다. 중소병원이 많고 또 대형병원에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서 진정한 병원의 수요인가 이것이 진짜 사회적 수요에 의한 의사의 인력 구인난인가 구하기 힘든 거는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또 응급실 뺑뺑이는 이것이 이제 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의 책임이 앰뷸런스 안에 있는 어떤 응급 구조사라든가 기사들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데 체제가 잘 잡힌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병원에 왔을 때 그 병원에서 전원을 하려면 잘 갖춰진 중앙 시스템하고 연락을 하면 어느 병원에 병실을 가용하고 수술할 수 있는 자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글로 보내면 되는 거지. 그거를 자기 아는 병원에 한 군데씩 전화해 보면서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어떻게 보면 전 근대적인 그러니까 입원 전 케어, 입원 전 돌봄이 요즘은 이것만 가지고도 별도의 추가 자격증을 부여하고 증서를 부여하는 나라들도 생겨서 제일 중요한 건 나라의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잠시 살았던 그 캐나다 온타리오 보면 크리티컬 그래가지고 응급의학과 의사도 자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디 보내야 되면 거기다 전화하면 그냥 다른 과 전문의하고 상담도 가능하고 거기에서 어느 병원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도 주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4시간 안에 전원입니다. 1시간이 아니라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4시간 안에. 그리고 희귀 사례가 벌어지는 거는 그거는 그것 때문에 의사가 부족한다고 얘기하기는 정말 너무나 힘든 또 운이 없었던 케이스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이 소아 입원 거절은 이거는 우리 속담으로 홍수 끝에 먹을 물이 없다고 우리나라 인구 10만당 소아과 전문의는 14명입니다. 그럼 그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숫자고 캐나다가 이제 인구 10만당 8명의 소아과 전문의가 생겼다고 학회도 좋아하고 나라도 아주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또 소아과 전공이 그 모집할 때들 보면 한 2대1 정도 되고요. 계속 소아과에 인기 있는 과지 인기 없는 과들이 아니고 그 대신에 온타리오주 남한 땅에 한 15배 정도 되는 영토를 가졌는데 소아 전문 병원은 딱 5개만 가지고 씁니다. 5개만 가지고 쓰고 소아 입원을 받아주는 다른 또 기타 병원들이 한 10개 정도 되고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도 다 하고 그 병원들은 당직이 항상 있고 내가 개원을 했더라도 당직은 가서 서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기 때문에 당직이 없다라든가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고 대신 어떤 집중화 거점 병원들로 이용하는 거지. 그리고 애들 키우면서 소아과 전문의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아과 전문의를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처럼 그거는 그 사회에서는 애가 신장병, 심장병, 무슨 당뇨 굉장히 심각한 병이 있을 때 소아과 전문의를 만나는 거지. 웬만한 건 다 가정의학에서 끝나고 저도 우리 애들 키울 때 한 번도 소아과 전문의 만나본 적도 없고 당연히 가정의학 의사를 만나면 되는 거고 우리처럼 무슨 아침에 가서 표를 끊어가지고 전문의 만나는데 2시간이나 걸려서 출근하는데 지장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선 소아과 전문의 만나려면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내에 못 만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북미에서 지금 평균 전문의 만나는 데는 3주, 4주 보통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의 위주 진료의 장점이기도 하고 지금 단점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거점화되고 중점화되는 체제들이 있고 당직을 나눠 쓰고 이런 일이 한번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고 OECD 의사 소득 증가율은 OECD 증가를 신처럼 믿으면 다 믿을 만한 거지만 거기 자료 보면 빠진 나라 중요한 나라 미국도 안 나오고 일본도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을 편하게 자기 해석을 자꾸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소득 이렇게 우리나라도 거기 OECD 나와 있는데 몇 년 전 자료만 봐도 한국도 일반의 소득, 뭐 전문의 소득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자료인지 저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입력을 하는지 그것도 정말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소득제 1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인터넷상에서 의사 소득이 높은 10나라 이런 거 한번 많이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자료들이 뜨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등장한 거 금년에 처음 봤는데 영국에 있는 어떤 전공의 한 사람이 나라별로 이렇게 뒤져서 뭘 하는데 칠레하고 한국을 1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믿을 만한 자료 같진 않고 대개는 다 그 미국하고 북미하고 그 북유럽 나라들이 그걸 많이 주고요. 남쪽 유럽은 북유럽에 비해서 좀 낮고요. 그쪽 나라들이 제일 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꾸만 이렇게 의과대학을 만들자 또는 의사 정원을 늘리자 뭘 하자 이런 얘기가 정치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분들의 얘기가 여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어떤 전문성을 자꾸만 추월하고 초고적 권한을 쓰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최종 권한은 정부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공공의료 강화를 하는 나라들처럼 의사를 양성하거나 전공의를 양성할 때 뭘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장만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전문 직업성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반면에 우리 의료인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또는 전공의를 세우는 그런 병원이라든가 이런 교육기관도
자체적인 그 자율 기능,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나라는 전공의가 몇 명 있으면 좋겠나라든가 그런 걸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보고 우리나라 사회적 수요는 몇 명이고 대학이 어떻게 분발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제3자 개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공공단체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고난이 복지부에 있다 보니 제 생각에 또 저희가 전문 직업성의 역사가 짧다 보니 어떤 문화적으로 거기에 취약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전공의를 담당하는 법정 기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으면서 그런 걸 조절하고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 집행도 하고 나라에 필요한 만큼만 전문의를 양성하고 또 일반의하고 전문의 비율도 조절해서 양성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어떤 의료 형태를 택했을 때 일반의가 많아야 되고 뭐가 많아야 되고 그런 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걸 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해온 나라고 또 그냥 값싸고 빠른 진료 그걸 의료 형태 그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어떤 때는 전달 체계를 확립하자,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자. 그거 역시 다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다 비싼 모델들입니다. 어느 하나 싸지 않고 모든 주민이 내가 늘 갈 수 있는 주치의가 하나 있어야겠다는 그 모델 자체도 굉장히 비싼 거고 그 주치의 하는 일은 자기 선에서 웬만한 건 간단한 건 다 해결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종합병원으로 가겠다는 욕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구로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빅5를 가고 싶다. 이미 지방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도 아마 대개 우리 심정 같아서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한번 가본다라든가. 그래서 이게 진짜 순수 수요에 의한 의료 수요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병이 많아서 그렇게 수진율이 높은가? 아니, 눈앞에만 가면 자기 전문의를 골라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도 없거니와. 그러면 이게 올바른 것인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의료 소비에 대한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장성 강화할 때도 의사들이 밥그릇 타랑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통제 안 되는 검사 이런 거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견한 그대로 지금 종합병원 가서 간단한 초음파 검사 하나 하려면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다른 지방에 가서 중소병원 가면 초음파 검사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거긴 또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염려하는 대로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한쪽에서는 의료 소비에 대한 적절한 통제, 아까 말씀드린 레귤레이션이라는 말, 그 말의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의 티오 산정할 때 그것이 사회적 수요인지 아니면 학회가 번성하고 교실이 번성하는 티오인지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전공의 교육비를 나라에서 투자를 안 하다 보니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병원이 급여를 대고 있기 때문에 흔히 뭐 많은 예를 들은 뭐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그건 다 나라에서 교육부하고 보건부가 나눠서 되기도 하고 뭐 형태는 다르지만 병원이 그걸 벌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만약 수용 산정을 했다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서 또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이거 이런 줄 몰랐는데 해보니까 위험하고 너무나 많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가령 지금 소아과 당직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당직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금방 전문에 딴 사람 구해놓고 보면 근무 좀 하다 보면 이런 상태에서 놀래서 이거 내가 감당 못하겠다. 이거 너무 직무가 많다 그러면 그날도 떠날 거고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전문 기구 이건 복지부 조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사회 공공의 전문성을 가진 별도의 기구들이 여기저기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공의 교육비, 의료 소비 제한이라든가 의료 전달, 의료 모형에 대한 합의를 본 적이 없고 그렇지만 지금 의사들한테 나라가 의료에 대한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여력이 없다 보니 그게 일본식 의제 과거에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의사들 보고 당신들이 개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병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라. 우리도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너무나 빨리 발전을 해왔는데 이걸 다시 지금 허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사실. 그런 말대로 의사를 많이 늘리면 필수 의료도 살고 취약제도 가는가 그런 대표적인 그 실패 사례로 이제 꼽아지는 게 그리스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병. 이미 2007년에 의사 수가 5명이 인구 1000명당 5.35. 우리 현재 적다 그런 거의 2배가 넘었습니다. 2007년에.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을 보면 일반의 비율이 낮아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 평균 이하로 낮고. 그다음에 의사들은 자꾸 대도시 집중돼 있고
섬도 많은 나라에 의료 취약지가 많이 생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드시 의사가 많다 그래서 그 지역이 건강하냐면 또 그렇지도 않다 그럽니다. 그리고 검사 무지 많고 처치 많고 약물 소비 많고 의료 과소비 우리나라하고 거의 지금 판박이로 아주 비슷한 현상을 보이지는 나라고요. 전공이 배출하는데 그런 TO를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이것도 인기과는 많이 하기도 하고 병원에 그냥 어떻게 보면 열어주는 대로 TO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고 민간 의료가 40%를 차지하는데도 그 차지하는 몫이 굉장히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역별로, 지역별로, 전문 과목별로 심각한 불균형이 있고요. 정부는 또 그렇죠. 1차 진료에 대한 확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적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예방 전달 체계가 되지 않고 도시로만 모이고 모여서 아테네에 있는 의사들의 약 28%는 불안정 고용, 즉 파타임으로 일하거나 실직 상태에서도 자기 원하는 과에 들어가거나 또는 자리를 잡기 위해서 떠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의사들이 해외 위주로 했고 공공병원에는 그냥 텅텅 비었었고요. 자리들이 많이 비었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 당시 계산해서 2만 명 이상의 전문의 공급 과잉인데 이것이 메커니즘이 없으니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좋아지지는 않고 거꾸로 간호사는 심각하게 부족하더라. 그럼에도 전문의는 계속 증가해가지고 2020년에 6.3명까지 의사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6.3명 우리가 지금 한의사 빼면 2.1이라는데 뭐 거의 3배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1000명당 6.3이 넘었고 이들이 2019년 코로나 직전에 그 의료 경상비는 7.8%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대개 한 10% 쓰니까 아직 선진국이 된 소득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2만 불 수준에는 그런 데로 꽤 쓰는 거고요. 예, 가장 최근에 나온 그 현재 논문을 보면은 아주 유명 관광지에서 공고를 합니다. 우리 섬에는 앞으로 2주 동안 의사는 없습니다. 부활절 휴가에 한 분이 나가셨기 때문에 중환자실 폐쇄와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없고. 근데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건 꽤 알려진 관광지임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는 시골에 가면 월 1,800유로씩 상여금을 주겠다 그럴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나중에 프랑스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시골로 가겠다 그러면은 우리 또 한 6천만 원 정도를 즉시 지급 현찰로 지급하는데 그거 역시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어텐션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아직도 공직도 많이 비었고요. 그래서 저렇게 의사를 많이 만들어 봐야 뭐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큰 오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OECD 평균의 2.6배의 수진율인데 그럼 만일 OECD 평균으로 맞추자 그러면 수진율을 1.0으로 낮추면 의사가 남겠습니까? 그러면은 의사를 덜 뽑아야 되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소비를 억제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자고 표 얻는 일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할 텐데 의료 수진율을 1.0으로 낮춰서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면 그 말을 할 공무원이나 그 말을 할 국회의원들이 있을까요 과연? 또 의사들도 1.0으로 낮추자 그러면 이거 당장 우리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이게 지금 컨트롤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로 들어왔다는 거고요. CT 검사 많은 거 뭐 말 안 해도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영국 같은 데서는 야간에는 뭐 이렇게 일렉티브 예정된 거는 이런 거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고가 야간에 많기 때문에 깜깜한 밤중에. 우리는 지금 뭐 늦은 시간, 뭐 새벽 시간부터 그냥 기계가 수도 없이 돌아가야 이런 것들을 다 찍어내는 거고요. 참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OECD 평균 의료비 증가액은 우리가 많은 거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 의료비 부담은 뭐 좀 줄었다 그러는데, 그리고 확장성은 조금 더 아마 전 정권의 공로인지 모르지만은 공로인지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가는지 모르지만 보장성 강화는 조금 증가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의사 필요한 때는 한의사를 넣기도 하고 필요한 때는 빼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현재 이제 OECD 평균이 3.7명이니까 우리 2.6에서 너무나 적지 않느냐.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많아서 2.7인가 뭐 그렇고요.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타이완 비슷비슷합니다. 이 나라가 2.678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메디게이트에서 뽑아보니까 어디서 누가 이제 뽑았는지 모르지만은 OECD 중 한국의 의사 증가율이 제일 높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OECD 그 데이터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 미국도 굉장히 의과대학을 많이 만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한 5년 전만 해도 147개 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170 몇 개인가 이렇게 늘었고 영국도 의과대학이 꽤 많아진 건 사실이고 근데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그러는 건지 뭐가 이렇게 즉각 그다음에 또 OECD 자료 보면은 GP 숫자만 나와 있고 IS 스페셜리스트는 뺀 나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입력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서 이걸 가지고 절대치로 신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사가 부족화되는 아까 얘기 보면 뭐 의사 구인난, 취약지 구인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사가 부족한 나라치고는 미국의 평균 지금 초진 전문의 대기 가정의학 전문의 만나는데도 4주입니다. 지금 4주.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고등 간호사라든가 또는 의사 조수를 만나는 건데 그것도 대기 시간에 생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도 의사 가기 싫어하는 데는 안 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한 검사 처방은 의사보다 훨씬 높고 뭔가 불안하니까 그런 걸 자꾸 많이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약 없이도 자기 다른 과목 전문의 3사람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수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도 코로나 끝나고 한동안 왕래를 못하던 형제 가족들이 굉장히 이민들을 많이 가 있고 또 거기 친구들도 많고 그러는데 한국 와서 하는 일이 그 다음날 다 병원 가는 거예요. 종합검진을 받건 무슨 가는 성형외과를 찾아가건 뭘 하건 묵혀뒀던 그 쫙 진료들 받고 나가고 그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이고 검사 많이 하고요. 검사하는 데에 대해서 뭐 누가 토를 다는 사람 없고 그런데 캐나다에서 주치의들 하는 일 제가 살펴보면 누구나 그런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같은 거 좋은 검사 빨리 하면 안 되냐 그런데 되게 차분히 앉아서 그 설명하는 거 왜 하면 안 되는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공적 작업이라서 심히 아플 때 쓰는 거고 당신의 그 증상은 내가 봐서는 그거보다는 다른 거 먼저 해보고 꼭 필요하면 해주겠다라든가 그러니까 설득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 그 설득을 하려면 그냥 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탁 하는 거에 몇 배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몇 배. 또 환자의 요구가 좀 더 센 나라입니까? 환자랑 싸울 수 있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의사가 있겠습니까? 초진료가 제가 머리카트 서초병원에서 25,000원 주고 10분 안에 하는데 10,000몇천 원에 환자한테 그거 설득하고 하지 말라고 싸울 사람이 있겠는가? 제가 참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말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런 대로 말 들어줘요. 아, 그럼 좀 기다려보자라든가. 이렇게.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세계 최고인데 의사가 모자라다니 지금 어리둥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숫자 현재 이 정원을 가지고 이게 뭐 첫 번째 그 의약분호 파업 때 의사들의 그 집단 이기주의에서 정원이 줄었다라고 그렇게 방송에서도 거침없이 나가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냐하면 그거는 복지부 보사연 그때 연구 자료로 해서 이렇게 나가던 의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 큰일 난다 그래서 보건부가 줄이자 그래서 10% 줄였는데 그때도 분석에 틀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원외 입학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때 입학생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분명히 이 3천 몇백 명이었는데 나가는 숫자는 막 훨씬 오버해서 나가니까 그 당시 통계를 보면 도저히 우리나라 정원이 몇 명인지 파악 자체가 잘 안 돼요. OECD 그 자료들을 뽑아도 보면 이게 뭐 제대로 입력이나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때 저하고는 잠깐 오버해서 나간 적이 있어서. 근데 의사협회에다 정책보건부 그때 그 공무원께서 기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 제고하고 정원을 줄이자 그래서 10%를 줄였고 그때 이제 여기 그 자료들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님들 중에서도 국회에서 얘기할 때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이게 줄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요. 의사 축이 어려운 점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우리 미래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 누구나 해보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소 요소들을 정확한 자료가 입력에 대해서 복잡한 연산작용에서 방정식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는데 문제는 입력하는 자료 하나 둘이 삐딱하게 되면 거기에 커지는 곱하기에서 나오는 오차는 너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계량화될 수 없는 데이터들도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의 문화라든가 그리고 인구 변동이라든가 우리나라와 같은 소비 패턴, 수요와 디맨드로만 표기 안 되는 제3의 요인, want. 나는 서울 수도권의 최고 병원에 가고 싶다를 그거를 다 막을 일이 없고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걸 막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한테 들어갈 수도 없고 의료를 구획으로 나눴다 치더라도 나라가 좁다 보니까 내 구획이 아닌 데로도 다 가거든.
옆계 근접 구역이 더 빠른 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지역마다 구역마다 진료 구역으로 나눠서 500병상 이상이야 우리 의료가 좋아진다 그러는데 그 병원이 살려면 그 구역에서만 그 병원을 가십시오라고 지역 환자를 만들어 주기 전에는 절대로 성공 못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의료 문화의 특징이 웬만한 거 생각해서 자기가 자신을 판단해서 외국 같으면 주치의가 할 일을 내 판단에 나는 소화기내과 가면 틀림없어. 나는 외과가. 나는 안과, 이비인후과. 안과, 이비인후과는 굉장히 정확해 보이죠. 웬만큼 판단해도 귀 아프고 코 아프고 그러면 그게 일반인이 판단해더라도 제게 그 전문과를 찾아갔을 때 되게 맞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빠른 거를 좋아하지 일반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거기서 기다려 보십시오. 거기서 처방대주고 좀 있어보자. 그렇게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무슨 소리요? 안과를 빨리 보내주시오. 그럼 그냥 환자가 원해서 그러고 한 줄 적어서 보내는데 공공의료 1차 제도가 정비된 나라에서는 만약에 의료하는 의사가 환자가 원해서 그러면 예약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건 다시는 그 사람한테 아예 대상이 되질 않아. 같은 의사들끼리. 환자를 쭉 보고 무슨 소견이 있길래 뭘 보내서 그라운드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보고 나서 이렇게 당신이 보낸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내주면 그것이 평생 교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수고도 한다고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그런 자연순환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서를 2,000원 주고 하면 2,000원에 맞게 쓰는 거예요. 환자가 원해서. 그리고 아무지도 않아서. 욕할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 2, 3차 혼합된 진료에서 대학병원에서 보는 환자의 상당수는 1차 진료기관에서 끝날 수 있는 게 많은 건 사실이고요. 대학병원 의사들에서 만성질환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에 지금은 뭐 정확치 않습니다만 영국 가서 그 과의 주임 교수, 취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신환을 몇 명 보냐 그러면은 대학병원에서 2명 정도. 그 사람들의 그 최고 있는 그 교수급들은 그걸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까지 올 사람 정도면은 상당히 중하고 굉장히 고심해서 보낸 사람이고 초진료가 가장 베이스라인 시작이 한 27만 원부터 시작이 그래서 그러니까 함부로 보내지도 않고 값도 비싸게 들고 거기다 뭘 조금 더 하고 뭘 더 하고 뭘 더 하고 하면 초진료가 금방 3, 40만 원 넘어가는 건데 그거는 국고에서 막 쭉쭉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보낼 수 없는 거죠. 태국만 가셔도 우리보다 못 산다 그래서 그 사람 의료 체계 배울 거 굉장히 많은 게 1달러 국민들은 1달러만 내면 신장 이식까지는 나라에서 도립병원에서 그걸 다 해결합니다. 도립병원까지. 대학병원에 맞지 않고 갈 수 없어요. 대학병원은 법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게 돼 있고 굉장히 중하거나 도립병원에서 해결을 못하거나 뭐 신장을 했는데 뭐가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체계가 딱 잡혀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보험에 안 들어가고 그냥 국제병원 이런 데 댕기고 그러니까 종합병원 3차 진료병원이 너무 쉽다 그래요. 자, 스웨덴 2017년도 의사가 4.3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생각할 땐 이거 뭐 대기도 없고 취약지도 없을 거 같고 필수 의료에 관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공공의료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대기 기간들이 너무 길어서 그 나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아예 법으로 외과 쪽 수술은 3개월 안에 해줘라. 90일 이내. 그리고 그 주치의는 일주일 이내 만나게 해줘라. 원격으로도 유럽에서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 적은 나라라서 많이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원격으로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냐? 그렇게는 또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격으로를 제일 누가 많이 썼냐 그랬더니 스톡홀름 소아과 애기 엄마들이 제일 많이 쓰고 그거 원래 원격으로는 저 북쪽에 먼 땅에서 그걸 하라 그랬더니 뭐 밤중에 그냥 그거 한번 물어보고 근데 원격으로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비대면이니까 결국 의사도 한번 나와 보시라니까요 다음날. 어차피 이게 중복이 되는 거니까. 물론 거기서 이렇게 투리하지 위협이고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정치가가 내린 결론이 이 의료 문제는 정치가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정치적 구호로 자꾸 선거하고 붙여서 해결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호주에서는 한번 딴 거 뭐 하지 마시고 여기 나온 자료 중에 오스트레일리안 워크포스라는 거는 맨날 의사 1년 내내 무슨 보사연처럼 5년에 한 번 축에 누가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보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1년 내내 이런 것만 하는 거니까 몇 명의 의사가 누가 활동하고 뭘 하고 이제 그런 집단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네덜란드 이런 거 아주 잘 발달돼 있고 그래서 정확한 추계들을 뽑아내고 그거 하려면 면허기구가 있어서 늘 매년 면허 신고하고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가 되고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데 가시면 외국인의 출자가 몇 명이고 어디서 온 사람이 몇 명이고 누가 지금 무슨 스코업이 뭔지 이 사람의 활동까지 다 쫙 나와서 이거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경제 성장이 낮을 때는 의사 늘리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늘리겠다는 때가 지난 50년간의 그 쭉 잘 나가던 경제에서 지금 이제 역성장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걸 늘리겠다고 지금 그것도 10년, 15년 뒤에 효과를 볼 걸 가지고 지금 덤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책임 있는 행동인지 책임이 무책임한 행동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3.7은 넘고 여기는 뭐 땅덩어리가 미국 본토랑 같고 인구 2,500만이라 의사가 부족하고 넓고 오래 걸리는 거 그건 그런 건 얘기조차 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광활한 영토고 사람이 저거 할 수 없는 거고요. 프랑스 굉장히 흥미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인가 8년에 WHO가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그 나라 의료의 퍼포먼스를 메저링 해가지고 1등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2등이 이태리고 다 보면 유럽 국가고 미국이 30몇 등인가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우리나라도 뭐 20몇 등인가 30몇 등인가 그 정도 됐었어요. 근데 1등으로 자부하던 나라에서 지금 프랑스 영토 내에 본토 내에 500만의 인구가 의료 사막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도가 특별해가지고 의과대학 숫자가 있으면 정원도 똑같고 교수 숫자도 똑같고 나눠주는 돈도 똑같은 그 뉴머러스 클로소스 제도 유럽이 그런 걸 쓰는 나라들이 많았는데 마크롱이 꼭 풀고 정원도 늘리자. 그래서 지금 3.36에서 더 늘어갈 건데 영국보다도 더 많고 미국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P의 절반은 나는 더 이상 신환을 못 보겠습니다. 거절해. 그리고 공공의료의 위기라는 보고서가 지금 따로 나오고 이거 왜 공공의료가 안 돌아가는가. 근데 거기에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행정가에서 좌지우지되는 시스템을 싫어하고 그들이 아무리 뭘 하자 그래도 하부 구조, 일선 환자 보는 구조에서는 그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클리니컬 가버넌스, 임상에서의 치리, 지배 구조를 바꿔야 된다. 과거에는 행정가도 다 할 수 있다라고 봐서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다 이제 보니까 의사를 바꿔라. 그 사람들이 환자도 보고 행정도 하게끔 돌려라. 그 집단에서 그런 문구가 있는 게 굉장히 흥미있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공공병원의 생산성은 대학병원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병상 가동률 낮은 데는 뭐 20%, 30%, 높아야 60%.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사람들 같으면 저래도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하고 쉬운 걸 많이 하고 싶지 복잡하고 이런 건 대학병원으로 보내고. 근데 지금 방사선과 같은 경우는 워낙 검사가 많아지니까 복잡한 건 지금 대학병원이 거꾸로 남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외주를 주기 시작하고 간단한 거를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 역전이 돼가는 현상도 벌어지고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지금 만지작거리는 거는 그 미국 보니까 간호사도 뭘 하던데 그래서 프랑스 의사들이 이제 그것이 우리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겠느냐 그거를 그다음에 미국과 제가 보는 현지는 그 미국 간호사들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클래스룸 교육보다 제일 강점이 실습을 참 잘 시켜주잖아요. 학생 실습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그냥 저돌적이고 적극적이고 의료 소송이 많은 나라지만 학생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미국, 캐나다가 훨씬 우리나라 인턴보다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걸 만약에 주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걱정이고요. 영국은 의사측은 많이 했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의과대학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15,000명까지 늘려야 된다 그러고 현재도 영국에서 활동하는 25% 이상은 외국 의대 출신이다. 미국도 활동 의사의 20%는 외국 의사, 레지던트의 25%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채워집니다. 그게 그 나라의 순환 구조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나라에 계속 들어와 있고 이민사회도 돌보고 있고 그래서 한 15,000명씩 뽑았으면 좋겠는데 못하는 이유 학생들의 등록금을 나라에서 다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NHS가 있으면 교육하는 것만 담당하는 NHS 잉글랜드가 에듀케이션 잉글랜드 그래서 에듀케이션 잉글랜드 NHS 그래서 1년에 예산이 한 7조쯤 돼요 거기서. 그래서 학생들 등록금 그거 다 되는 거고요. 프랑스만 해도 본과 3학년이면 벌써 등록금 플러스 급여가 나오기 시작해요. 병원 당직을 쓰고 실습을 하기 때문에 6주간의 그뭐 반나절 당직 뭐 이런 거라도 거기 본과 3학년에 한 20만 원 주고 본과 3학년 되면 4학년 되면 한 40만 원. 그 졸업한 학년 되면 좀 높아가요. 그러니까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근로자의 신분 2개를 동시에 갖기 시작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레지던트가 되면 근로자와 피교육생의 신분 2개를 갖는데, 저도 캐나다 가서 트레이닝 받을 때 맨날 비자를 2가지를 내줘서 왜 2가지를 내주냐니까 학생 비자하고 너 취업 비자를 같이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이렇게 하는구나. 전공에는 원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졸업 후 학생으로 등록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좀 나라에서 좀 할 줄, 그래야 공공의료라는 얘기를 할 때 공공의료를 제대로 보고, 배상조합은 말이지, NHS 배상조합은 4조 현재. 근데 앞으로 몇 년 내로 이게 8조까지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에. 그런 고려사항 때문에 막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만 누수 낙수 효과를 갖다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낙수 효과를 가지고 의사를 늘려봤더니 괜히 양성하는데 비용만 들었더라. 시간 많이 들었고, 도시 집중 현사가 의사가 많아지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더라. 복무기간만 끝나면 다 다시 도시로 올라오더라. 그리고 이들 때문에 시설 장비 구축하고 뭘 했는데 그대로 활용되지 않아서 놓더라. 그러면 우리만 이 좁은 나라에 과연 취약지가 있는지 나도 의심스럽죠. 도서 지역 같은 데다 그런 취약지라 의사를 놨다 없는 데다가 현대의료에서 의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과연? 그것도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거기 간호사, 마취과 의사, 수술할 정도의 동료, 요 정도 몇 명의 팀원 구성은 돼야 가는데, 그럼 거기에 또 적정한 양의 일이 있는가? 그게 일이 없으면 한가하고 좋을 것 같지만 의사들 다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이제 점차 없어지다가 그렇게 만약에 3년만 근무하면 굉장히 낙오자처럼 될 수 있고, 또 그런데 근무할 때 휴가를 가면 누가 대체 인력이 파견이 되는가? 나한테 보수 교육이 지어지는가? 그런 거 없으면 안 가려고 그래요. 내 실력이 없어지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바인가? 자기 개발이 되지 않으면 그 수월성의 추구와 배치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키우면은 오히려 전달 체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더라.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이거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영어로 그냥 써놨는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배분의 문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라도 우리가 배분이라도 좀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왜 10년, 15년 뒤가 먼저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MZ 세대에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은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도시락을 못 사오는 그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하다 말고 페인트, 못 먹어서 페인트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1970년대 얘기입니다. 눈물 나는 얘기지만 지금 세대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무슨 국제보건 한다고 다른 나라 가서 의과대학 지어주고 병원 지어준다고 가서 본 나라들 그 열악한 실정이 우리한테는 익숙한 게, 본과 저 1학년인가 2학년 때 도립병원 이런 데 가서 본 그 열악한 시설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였고, 저는 이제 고려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구로병원은 독일 사람들이 무상원조로 줘준 거예요. 여주병원, 안산병원. 지금 세대는 다 그런 걸 잘 모를 거라고요. 또 차이나 메디컬 보드, 그래서 미국에서 주는 돈 가지고 세브란스 몇 개 경북대 이런 데 그 시설들 들어가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과거에 근무하던 의사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고, 그리고 과거 사람들보다는 가족 중심 생활이라든가 여가가 우선이 좀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퓨 재단에서 잘 사는 나라 한 20나라 이렇게 서베이를 해봤더니 열몇 나라인가 저는 한국만 유독 물질적 행복이 1등인 나라라고, 거기서 굉장히 특별한 나라라고 한번 몇 년 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근무 다 선호하고, 단독 기원을 기피도 할 뿐더러 영국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개원하지 말라고 자꾸만 여럿이 같이 하십시오. 휴가도 가시고, 휴가 갈 땐 동료한테 맡기기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믹스도 하십시오. 그 안에서 서로 리퍼도 좀 쉽게 하고 통합 돌봄도 쉬워지게 하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충분하게 생산을 하더라도 현장에 들어가 보면 노령화되고 의사 일이 많아지면서 이런 거였어 의사 일이. 그러고서는 그만두고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공적으로 양성된 사람들이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5점 몇 명인데 거기 졸업생 중에 그 활동 의사 수 물으면은 졸업한 숫자하고 퍼센테이지가 많이 다릅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직으로 이직을 하거나 달라지거나. 그러니까 어디나 높은 직무 강도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문의 따는 거 여러분 굉장히 힘들잖아요. 몇 차례 그 전문의 단계 시험.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보여주는 사태들이 이직 사태가 또 무서워요. 자꾸만 이직을 해요. 간호사들도 역전돼서 의사보다 많이 받는 직종도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직도 자꾸 많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의료직이란 게 굉장히 디맨딩한 잡이면 틀림이 없는 거고 스트레스 많고. 근데 우리는 거기다 형사 구속까지 해야 되고 금전적으로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만드니 그거를 하겠냐 이겁니까? 안 하지 그러면은. 그게 좀 의사 정원 정책할 때 사막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이 우리나라 현상도 좀 보고 다른 나라도 한번 이렇게 보고 그 정도인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서울을 못 와서 그게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그렇지. 연금제도 영국서 60세밖에 안 됩니다. 의사들의 은퇴 연령이 굉장히 젊어. 여자는 59점 제가 마지막 본 자료가 한 2년 됐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 보존율이 70% 자기가 받던 거에 70%를 받으니 뭐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은퇴해서 좀 적게 받고 다른 걸 좀 해보든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많은 수를 갖다 키워봐야 가정 육아를 중요시하고 가족 생활을 중요하니까 여성 의사들은 남성 의사에 비해서 어떤 자료에 보면 생산성은 35% 정도. 그러니까 그걸 걔네들 이렇게 세션 개념 오전 오후 뭐 하루를 3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몇 개를 할 거냐 택하라 그래서 아예 고용할 때부터 나는 몇 세션 이렇게 정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가 많아져도 결코 저게 자꾸만 외국 의사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좀 늘려볼 때는 싸고 빠른 진료가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기 시작하니 한 번쯤 합의를 큰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의료를 우리가 꾸려갈 것인가 의료 형태를 좀 합의를 정하고 그러면 얼마 정도 의사가 필요할 거고 단순간에 이거 회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장기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법으로 그게 나와 있는데 보건의료 기본계획법 그래서 2000에 법안을 통과해서 5년 만에 계획을 세우라 그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아직까지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거 만들 수 없는 구조 같아. 행정부서에서 그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대한 일을 할 구조적 역량도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은 똑똑해도 어떻게 2, 3년마다 전문성이 없이 자꾸만 로테이션하고 입에 맞는 연구만 하는 연구기관을 갖고 있고 그러니 이게 될 것인가 이게. 그리고 일반의하고 전문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치의제도에서. 그럼 일반의는 그렇게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지는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 그런 투자를 나라는 도와주는가. 그리고 출산율은 자꾸 떨어진다는데 아무리 노인들이 환자가 많아진다 그래도 출산율이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는 나라에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대체 인력과 제도는 한 번쯤 해봐야죠 이것도. 그래서 G7과 한국 비교해서 이게 작년 자료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예산에 비해서 의료비를 쓰는가 보면은 요건 이제 조금 아웃데이트인데 금년은 작년 자료가 아마 9%가 넘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 정도로 빠르고 신속한 치료에다가 국민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걸 다 갖춰주려면 그건 미국도 그렇게 못하는데 17%, 18% 쓰는 나라도 또는 영국 이런데 프랑스 12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과연 9% 쓰는 거 가지고도 염려하는 나라에서 이 입맛을 다 맞춰줄 수 있는 건가? 그럼 여기 돈이 더 많이 더 투입이 돼가지고 그럼 다른 일을 해봐야 되는데 돈 많이 쓰자는 거라면 정부도 싫어할 거고 그건 또 아닐. 우리도 스스로 걱정이 되는 게 한 집안에서 누가 아파서 의료비로 많이 지출이 되면 돈의 집안에 쓸 돈이 없어지는데 나라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베네수엘라가 그러면 석유 보조금 주다가 나라가 망해가는데 망해가는 게 아니라 벌써 망했죠 사실은. 그 별거 아닌 걸 생각했다가 이건 의사협회 연구 결과입니다. 정책연구원서 가만 놔둬도 지금의 증가율이면 2041년에는 3.9까지 올라간다. 350명, 그러니까 옛날 정원 비슷하게 하면 4.0이 넘어간다는 게 2041년 되면 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달라라는 게 사실은 고려 다 해봐야죠. 이런 것도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숫자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자꾸 말씀드린 점에는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경제망 전공한 사람들 얘기 믿지 말고 의료제도의 형태 먼저 정해보고 지금도 한 얘기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 제한도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항생제 사용도 아직 그렇게 많다는데 그런 것도 좀 줄여볼 수 없을까라든가 뭔가 해볼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공공의료 강화하자 그러는데 많은 공공기관을 한번 다시 둘러볼 필요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산성이 좋은 걸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일반의하고 전문의 비율은 이렇게 모두가 다 전문의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걸로 갈 것인가? 근데 결론으로 확실한 게 아는 거는 누수 효과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건 누수 효과는 아닌 것 같고 또 타이완에서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공공의대를 1970년도에 만들었다가 90년도에 그 폐교한 이유가 그렇게 배출해봐도 나중에는 보낼 데도 없고 의무복무 끝나고는 다 지방에 있지 않고 그 좁아간 나라에서
나중에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그 많은 졸업생의 15%만 시골에 남아 있더라. 그거는 일반 대학 나온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공공대학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교육적 의미, 제가 어저께 다른 강의는 이게 교육학적으로 이제 교육 쪽으로 좀 비춰달라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료 제도를 만들었고 국가 목표를 만들면 우리나라 모든 교육 제도도 거기에 얼라이먼트, 거기다 정렬해서 같이 거기에 맞춰져. 우리 사회가 합의본 의료 형태는 이거기 때문에 일반인 교육을 더 강화하고 뭘 더 강화하고 이런 데 맞춰야 되고 거기에 맞게서 전공의 교육도 산정하고 지방에서 뽑는 현지에서 그냥 뽑는 사람들도 좀 많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역량을 키워줘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고 하려면 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 뭐 이런 걸 만든 지가 이제 캐나다는 30년이 지났고요. 이 버전이 벌써 세 번째 버전인데 캐나다에 사는 의사들은 이걸 우리나라의 목표로 알고 있고 메디컬 엑스퍼트가 되기 위한 우리 여러 가지 역량들을 다 갖추자. 여기에 숨은 뜻은 이런 걸 안 갖춰줬을 때는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휘짓고 다니더라 보니까 자기들 경험도. 이건 정치적인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전문성에 있어서는 의료 집단을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사회에서 불평이 나기 전에 그들을 리드하고 좋은 의료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갖는 역량은 이런 것들이다. 의과대학에서 맨날 기초임상만 열심히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평생 교육까지 쭉 연결해 가면서 키워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공의 교육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국 같은 경우는 저런 무슨 리더십, 교육자 이런 것들을 따로 이수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공의 평가 이건 미국입니다. 비슷하죠 이것도. 나라의 목표가 있어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문의들은 6가지 역량 반드시 갖춰야 된다. 당연히 임상적 역량, 페이션 케어로 갖고 메디컬 날레지 있어야 되지만 이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프랙티스 베이스에서 어떻게 이걸 좋게 하고 어떻게 가는지 여기도 보면 언더라인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은 더 심각한 게 의료비가 지금 전체 예산의 19%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사회에서 욕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겠고 사회에 불만이 더 오기 전에 최고의 의료를 또 의료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가면서 시대에 맞게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 보면 선진국들 전공의 교육만 담당하는 저런 기구들이 앉아 있어요. 캐나다 로얄 컬리지 가보면 참 나라 국가 단위 하나로 딱 들어가 있고 법정 기구이긴 하지만 정부 기구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400명의 직원이 전공의 교육 그것만을 위해서 애쓰고 1년에 작은 회의, 큰 회의 다 합하면 1200번의 회의를 하고 저기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공의 교육을 위한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에서 1000명씩 참가하고 이런 미국은 뭐 더 큰 기구는 7000개 프로그램에 일일이 들어가서 다 평가하는 기구예요. 호주는 학회 평가하는 독특한 제도로서 저걸 꾸려가고요. 아예 싱가포르는 과거 영국 제도에서 아시아적 가치가 지배하는데 그러지 말고 미국식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뭔가 하이브리드 하자 그래서 미국 ACGM을 돈 주고 초청해서 돈으로 사서 하고 있고요.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의과대학 교육 또는 전공의 교육 의사로서 하는 거에 보면 기초임상 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시다시피 매니저, 리더, 뭐 리더십 이런 거 좀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유는 리더십 어트리뷰트를 맨 밑에만 봐주십시오. 과거에 클리니컬 엑스퍼트에서 의료장인, 의료 프로페셔널, 전문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료 제도도 고칠 수 있고 그 비용 대비 효과도 높이는 사람들이 돼야겠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긴 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게 임상 역량을 가진 거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따지면 필요 조건이는 하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저런 우리가 비임상적 또는 사회적 역량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소셜 컴피턴, 사회 적응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춰줘야 된다. 크리티컬 띵킹. 국가적으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크리티컬 띵킹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어떤 학자들이 와서 어떤 발언을 해도 그냥 뉴스에 걸러지지 않고 막 보도가 돼서 뭐 강릉에는 무슨 병원이 있어서 무슨 뭐 사망률이 낮고 앞으로 여러분 강릉으로 다 이주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고 큰 병원 옆에 가면 다 오래 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띵킹의 문제거든. 그건 좀 여러 가지로 좀 따져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마치 OECD에서 급여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의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등 이런 헛소리들이 막 횡행하는 뻐젓하게 그게 나이 타임, 프라임 타임에 그냥 막 다 댕기는 나라인데 이건 좀 더 성숙해야 되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의사부터라도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 임상 기초를 벗어난 제3의 교육, 미국 의사협회가 2019년에 100만 불을 줘가지고 만들어낸 카리큘럼인데 이거 미국 전체 의과대학에 지금 확산 작업들이 또 보조를 받아서 그란트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게 말씀드린 겁니다. 의사가 됐으면 보건의료 구조, 의료 정책, 경제학, 인구 집단, 가치 기반 의료, 그러니까 밸류 베이스 메디 이거 얘기 앵무새처럼 많은데 그거 원래 고안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미국 전체를 그냥 하나의 진료권으로 보고 평가해서 잘하는 데다가 그냥 딱 가자 이거 보내자. 들인 돈만큼 돈의 가치가 있게 훌륭한 데로 가자. 우리도 그거 앵무새처럼 얘기하는데 워낙 수가가 낮은 거는 이미 가치 기반은 달성 몇 배를 하고도 남은 나라에서 이게 맞는 건가는 그 소리도 들어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번역을 못 해가지고 제3의 축, 헬스 시스템즈 사이언스에서 의학 교육도 뭔가 변화가 보이는데 단순히 기초 임상 역량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의료 전달 체계도 만들 줄 알고 의료 자체를 그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제도를 어떻게 보면 누군 또 이걸 보고 의사 집단은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까는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에서 휘둘리는 것보다 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강의 마지막은 이제 의학 교육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한번 그냥 제시를 했고, 저는 여기서 의사를 늘리는 게 정답이다, 줄이는 게 정답이다 그런 얘기는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일부 좀 늘려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왜 늘리느냐 그 목적을 좀 정확하게 앞으로 어디다 투입될 인력이고 어떻게 배치하겠다 좀 보여달라 그거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의 염원인 의대라든가 뭐 이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